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월 9일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분석을 요청하셨던 핫한 ETF입니다. 이 상품의 기본 현황뿐만 아니라 투자하실 때에 유의하실 점, 그리고 활용 방법까지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5G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인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같이 앞으로의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업종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빠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이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에서도 2019년 4월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해서 이 분야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이 ETF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ETF의 이름 앞에 타이거가 붙으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로 어떤 지수를 따르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ETF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신상 ETF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797억 원이고 거래대금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보다도 거래대금이 더 컸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 ETF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ETF는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ETF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노출 ETF는 이렇게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고요. 총 보수는 0.49%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보수가 0.07%인 걸 감안하면 센 편이죠.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삭스라는 ETF가 있어요. ETF가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건 거의 똑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삭스의 보수가 0.46%거든요. 물론 여전히 타이거 ETF의 보수가 좀 더 높지만 타이거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환전하지 않고 바로 원화로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같이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1년에 4번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삭스의 경우에도 1년에 4번 분배금이 지급되고 수익률로는 1%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종목 구성인데요. 총 3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다른 ETF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투자 비중이 9%를 넘지 않으면서 비교적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ETF에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중복 투자 부분인데요. ETF에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 ETF를 매수하면서 결국에 하나의 산업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된다면 이 분산 투자의 의미가 크게 희석이 되겠죠.
결국 한 산업의 투자 비중이 치우치게 되면은 그 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내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제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미국 S&P 500 ETF나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추가했을 경우에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와 겹치는 종목의 비중이 S&P 500에서는 5.25%였고요. 나스닥에서는 13.93%였습니다. 만약 S&P 500 ETF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5.25%는 좀 적은 비중이라고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100을 반반씩 투자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반도체 투자 비중은 9.59%였고요. 만약 이렇게 반반씩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투자를 해서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1대 1대1의 비율로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투자 비중은 39.73%가 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거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도 내가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반도체 위주로 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섹터별로 투자 비중을 확인해 봤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 모두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정보기술 섹터에 속하는데요. 마찬가지로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1대 1대 1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거의 60% 수준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59.69%인데요. S&P 500 기준으로는 11개의 섹터,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7개의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섹터에 60%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분산 투자의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이미 투자하고 계신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추가를 하시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나스닥 100의 비중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반도체 ETF를 편입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만약 반도체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요. 이 분야의 트렌드를 꾸준히 파악하시면서 따라가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세금인데요.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합니다. 이런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면은 이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물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렇게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니 기분 좋게 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금은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같이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이런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좌는 항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두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